어제 밤에 방종하고 나서 이제 저는 방종하고 나면은 밖에 이제 차들이 얼마나 많은가. 키키키키카구가 아니면 합방 안 한다는 줄. 썰 풀고. 자 다시. 자 개보고 썰전 1000-47. 어제 방종하고 나서 저는 항상 방종하면은 동네가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밖에 창문 그 마루에 있는 창문으로 이렇게 밖에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쫙 평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그 베란다에서 이렇게 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에 연기가 나.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연기가 난 적 없는데 저기 왜 연기가 나나. 비도 조금 부슬부슬 오고 있을 때야. 비도 오는데 불이 나네. 근데 거기 거리가 한 2km? 그러니까 되게 완전 그냥 앞에가 다 우리 집에서 보면 앞에가 다 평지야 그냥 쫙. 근데 저기 한 2-3km 있는 데에 거기 막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거 막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돼 있는 무슨 회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회사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 고물상 같이 막 그렇게 해놓은 그런 곳이 쭉 저 앞에 있는데 거기서 불이 연기가 나는데 연기 사이로 불이 빼꼼 막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불이 보여.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보리 안고서 보리 쓰다듬으면서 뭐야 뭐 태우나? 처음엔 이랬어. 뭐 태우나? 근데 불이 한 번씩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거리를 재봤다? 거리를 재보고 그 옆에 가로등 같은 거 있어서 가로등이랑 이렇게 재봤는데 가로등보다 불이 높게 올라오는 거야. 한 번씩. 어? 저 불났나 본데? 보리 안고서 이렇게 쓰다면서 이프님이 이제 뒤에 지나가면서 뭐해? 그리고 빨리 밥 먹어. 여보 불났나봐. 어? 그래서 와 창문으로 이렇게 와서 봐. 이렇게 멀리 봐.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머 불이 왜 저렇게 커? 그치 불났나봐. 그러면서 내가 볼을 이렇게 쓰다듬고 있었어. 그랬더니 옆에서 이프님이 날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니 오빠 신고 안 할 거야? 내가 신고할게. 그런 거야. 그래서 어? 아 그치 신고해야지. 그러고서 119에다가 전화했어. 뭘 보고만 했어. 신고해야지 그러더라고 이프님이. 그래서 신고해야죠. 그래서 볼이 내려놓고서 이제 119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 긴가민가 하니까 계속 보고 있는데 근데 불이 퍼지는 것 같진 않아. 옆으로 불이 막 확산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불기둥이 막 커지니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너무 멀어서 거기에 뭐가 있고 뭐 사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막 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개 먼데 불이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119에다 전화를 했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예 119입니다. 화재 신고 좀 하려고요. 그랬더니 화재 신고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당황했어. 네 제가 지금 집에서요 멀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불기둥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불기둥이요? 연기도 나고 연기도 나요? 막 이러셔. 그래서 네네 지금 보니까 불기둥이 좀 큰 것 같은데 저는 좀 어디서 쓰레기 태우는 줄 알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한 5분 다 돼가는 것 같은데도 계속 불이 저렇게 높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러는데 뭐가 인화성 물질이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우선은 위치하고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 있는 위치하고 그쪽 있는 위치하고 어디서 출동할 건지 대충 예상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오다 보면 있는 그런 데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거깁니다. 그랬더니 네 잘 알겠습니다. 출동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끊더라고. 그래서 막 이제 경찰한테도 문자 오고 지금 막 경찰 출동했습니다 막 문자 와. 신고하신 지역으로 막 지금 출동했습니다 막 문자 오고 막 119에서 내 위치 막 조회해. 막 119에서 긴급 구조를 위해 귀하의 휴대폰 위치를 조회했습니다 막 이런 거 나오고 소방 차량이 귀하께서 신고하신 장소로 출동했습니다. 근데 한참 기다리는데 안 와. 근데 저기 멀리 진짜 멀리서도 보이더라. 빨간불 점등이 하면서 막.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 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나는 그 소방 그거의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은데 소방차가 한
8대 오더라고. 경찰차 한 대에 응급차 한 대에 소방차만 한 8대 오더라고. 야,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왜 이렇게 많이 올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혹시나 출동하는 내 중에 불이 막 확산돼서 갑자기 커질 경우에 차량 한두 대로 진화를 못하면은 오히려 그거에 대한 그런 게 있으니까 한 번 끌어올 때 한 방에 끌라고 그렇게 오나봐. 뭐 엄청 많이 왔어. 그래서 내가 어제 사진 찍어놨어. 여기 보면은 지금 저 불 나고 있잖아. 연기 나잖아. 보여? 옆에 빨간색 불 보이지? 저게 다 소방차야. 개멀어. 이거 지금 핸드폰으로 막 땡겨가지고 봐서 이런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불이 이게 불이 작을 때 찍은 거야. 저 불이 그 위에 있는 하얀색 천막 위로 올라올 정도로 불이 막 올라왔었어.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안 꺼져 불이. 한 10분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밥 먹으려고 밥 한술 뜨고 이러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연기가 미친듯이 나더라고. 연기가 미친듯이 나. 막 연기가 진짜 거기 근처를 다 메울 정도로 연기가 나. 야, 큰 불이었나 보다. 막 이프님이랑 야, 여보 아니었으면 이거 신고도 안 하고 다 저기 다 불날 뻔했다 그랬더니 아유, 빨리 저런 거 보면 바로바로 신고해야 돼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나도 보면은 바로바로 신고할게. 아니, 우리 이프님 옛날에 그 보면서 정의로움이 느껴진 게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자동차 고속화 들어오는데 고속화 도로에 그 오른쪽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는 거야. 아주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고 아저씨 한 분이 막 당황했는지 막 이러고서 막 이러면서 막 사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걸 찰나에 보면서 지나갔어 그냥. 근데 이프님이랑 나랑 저게 왜 아주머니가 그냥 쓰러져 있지? 말을. 근데 이프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바로 119 전화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여기 어디 버스 정류장 여기 있는 데인데 그냥 차로 지나가면서 봤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 그냥 지금 그 멘탈이 나가신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보셔야 된다고. 역시 그 병원에서 일하고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그렇게 막 신고하대. 근데 이번에도 불났을 때 내가 막 보리 쓰다듬으면서 불났나 이러고 있으니까 뭐해 신고하라고. 내가 신고해? 내가 신고할게. 오빠가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신고해야지. 그러면서 119 전화했거든. 여튼 그렇게 하고서 연기가 막 자욱하게 돼가지고 그 불이 이제 꺼졌어. 꺼지고 보니까 앞에 경찰차 왔던 거 먼저 이렇게 가고 소방차 같이 먼저 왔던 소방차 같은 작은 애들 먼저 몇 대 가고 한 4-5대 정도 남아서 거기 한 30분 정도 계속 있더라고. 그래서 아, 불이 되게 컸었나 보다. 그 전화가 왔어. 모르는 번호여서 여보세요? 그러고 받으니까 그 최초 신고자 전화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무슨 소방서인데요? 최초 신고자 전화번호 좀 부탁드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제가 신고했는데요. 그랬더니 아, 우리 쪽에서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 쪽에서 그럼 순찰 도시다가 뭐 보신 거예요? 퇴근하시다가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아니요, 제가 신고자인데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거기 지구대에서 지금 신고를 먼저 하셨다는 거죠? 그냥 보시고 그냥 바로 보시고. 그래서 아니요, 제가 최초 신고자인데요? 저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그랬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내 전화번호가 약간 공공기관 전화번호 같이 생겼어. 내 전화번호가 약간 전화번호가 좀 레어해요. 옛날에 핸드폰 매장할 때 만든 핸드폰 번호라 공공기관 같은 그런 전화번호야 약간.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우리 쪽이세요라고 한 게 소방대를 말한 거야. 소방대하고 그 경찰 그쪽 이거 공무원 관공서 그쪽 사람을 우리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전화번호가 이러셔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냥 개인 전화번호시고 예 개인 전화번호예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 불은 다 껐고요.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고서 막 말해주더라고. 거기 그 공장 단지 같은 그런 데서 그 나무 같은 거하고 쓰레기들 모아놓고 불을 붙였는데 그게 불이 그 공장 거기만 불이 붙은 게 아니라 그 다른 데도 좀 이렇게 옮겨 붙었나봐. 그래갖고 불이 확 커졌나봐. 그 옆에 구역 다 끄느라 조금 그랬다고.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월에 육군에 입대한 아저씨예요. 군 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여러가지 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근무한 부대는 강원도 모처에 위치한 땡땡사단으로 부대라고 별명을 가진 부대죠. 훈련소에서부터 땡땡사단은 전국에 있는 사단 중에 행군을 가장 많이 하는 부대로 가면 고생한다는 악소문이 나있던 부대였습니다. 실제로 배치를 받아보니 소문보다 더 악질이더라고요. 심한 경우 한 달에 20에서 40km 행군을 했고 혹한기 유격 때도 엄청나게 걸었죠. 때는 2012년 9월로 말년 휴가를 일주일 앞둔 시기였습니다. 9월에 40km짜리 행군을 잡혀있는데 저를 비롯한 동기들은 어떻게 해서든 행군을 안 하려고 무사히 말년을 나가고 싶어서 전역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행군을 한 번 하면 발에 물집이 잡히는 건 기본이고 피곤해서 며칠을 기어다녀야 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행군을 빼려고 하였으나 모든 건 수포로 돌아갔죠. 준대장님과 대대장님의 군생활 마지막에 행군으로 마무리하자라고 하였고 마지막 가는 길에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개소리를 시전하면서 저와 동기들을 좌절케 했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여 행군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행군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사단 위문 공연이 잡힌 겁니다. 사단장님과 기타 간부들이 참석을 하고 각 대대 50명 정도가 차출되어 참석해야 했죠. 초대 가수를 보니 여자 가수는 한 명도 없고 연애사 병사로 된 몇 명이 고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행사 가수도 남자, 참석자도 남자, 모두 남자뿐인 그런 위문 공연이요. 저는 당연히 행군 하루 전날 남자밖에 없는 곳에 가서 뭐 하냐면서 가지 않았고 짬이 안 되는 2등병, 1병 애들만 참석했습니다. 위문 공연은 밤늦게 해서 참석을 하면 11시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니 다음날 행군을 위해 대다수 인원들이 안 가는 걸 택했습니다. 저와 동기들은 내일 있을 행군 준비나 마치고 잠이 들었고 마치자 하고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죠. 행군이 있는 날은 일찍 기상을 해야 돼서 6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시계를 보니 6시 40분인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잠시 침대에 걸터 앉아서 멍 때리고 있었는데 간부 한 명이 들어오더니 행군 취소됐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와, 행군이 취소돼? 와, 이런 경우가 있어?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위문 공연 당시 연예 병사로 있던 가수 B가 참석을 했는데 위문 공연 막바지에 저희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장병들이 전투적으로 노는데 내일 하루 전투 유무 어떻습니까? 그 순간 위문 공연에 참석한 모든 장병들의 시선이 사단장님께 향했고 사단장님은 손으로 원을 크게 그리며 사랑해요 가수 B씨의 말 한마디로 전체 사단이 전투 휴무가 내려진 것입니다. 와, 하늘과 같은 사장님의 훈시로 내일 있었던 저희 대대의 행군도 2주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말년 휴가를 나갔고 복귀하니 저희 대대는 행군을 마쳤더라고요. 저는 전역을 하고 가수 B씨의 팬이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연예병사로 논란이 있을 때에도 군대에서 지금의 와이프인 그 김태희 씨를 만났을 때 엄복동 영화가 폭망해서 놀림감이 되었을 때도 B를 최대한 옹호하면서 사생팬이냐는 이야기까지 들었었죠. 깡 뮤직비디오를 보다 옛날 생각이 나서 몇 자 적어봅니다. 사진은 3스타가 보자는 월드스타 라고 지지지지 베이베베이베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 야, 어떻게 말 한마디로 참 저렇게 하는 게 저 병사들 4기 올려주는 거거든. 아니 물론 B 형님께서 아마 즉흥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사단장님하고 그 전에 이렇게 악수하고 경례하고 막 이랬을 때 한번 여쭤보고 그랬을 수도 있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병사들한테 전투 유무 준다고 얘기할 건데 제가 그렇게 한마디 던지면은 사단장님이 호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서 물어보면 사단장이 그러지 뭐 이러고서 말 맞췄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진짜 군대에서는 하루가 정말 중요하거든. 군대 안 갔다 와본 사람은 몰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휴일 전날에 하루 쉰다는 거, 주중에 갑자기 하루 쉰다는 거, 저녁 전날에 저녁을 하루 앞당겨서 저녁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하루 한 날 잠깐 쉬고 그러는 게 정말 그 꿀이. 되게 사회에 살면서도 회사 다니면서 뭐 월차 내고 아니면은 그 뭐 휴일이어서 뭐 이렇게 쉬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정말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폐쇄된 조직이잖아. 군대는 폐쇄되고 완전 짜여져 있는 스케줄대로 하는 곳이라 이게 사회에서도 짜여져 있는 스케줄대로 돌아가는 게 사회긴 하지만 그 회사고 그러긴 하지만 갇혀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 막 원래는 막 이렇게 해서 스케줄이 막 빡빡하게 짜있는데 갑자기 야 오늘 하루 쉰다 이러고서 막 평일에 갑자기 쉬게 해줘. 야, 그러면 그것만큼 진짜 4기 올라가는 것도 없어요 진짜.
그 어떤 맛있는 건 먹는 것보다 그 뭐 어떤 재밌는 걸 보고 그 어떤 재밌는 걸 하는 것보다 하루 쉬어라 라고 명령 때 내려와서 명령 떨어진 걸로 하루 진짜 쉬는 게 그게 진짜 개꿀이야. 휴일 때 말고 휴일 외적으로 4기 한 번에 100까지 차지.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렇게 휴일일 때 당직 사관이 꼬장꼬장하면 이제 조금 골치 아프지. 그 각 분대장들 다 집합시켜봐. 자, 분대장님들 집합하시랍니다. 분대장 집합하시랍니다. 이중대 분대장 집합하시, 일중대 분대장 집합하시는, 본부중대 분대장들 집합하시랍니다. 분대장님들 집합하시랍니다. 어디서 막 좀비들처럼 중서 뭐였습니다. 빨리 와봐. 앉아. 다 앉아. 여기 앉아. 한 번에 들어와. 한 번에 그 격리하지 말고 한 번에 빨리 들어와. 앉아. 야, 전투 유무니까 좋지. 근데 내가 오늘 니네 전투 유무라고 뭘 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주위를 보니까 말이야. 니네 요즘 청소 안 하냐? 야, 내가 아까 전에 그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그 변기 때 뭐야? 야, 거기서 오줌 싸 병 걸리겠다. 병 걸려. 그러면서 갑자기 막 성희롱해 막. 니네 막 나 휴가 나가가지고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병 걸려서 나가서 쓸 수 있겠어? 본인이 화장실 담당 그 저 분대다. 손 들어봐. 뭐 장병 뭐. 너는 당장 가서 그 변소하고 그 저 변기하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하얗게 좀 만들어. 노란 때 뭐냐 그거? 계단 있는데 그 까만 거 그거 왜 이렇게 허연색 됐지? 그 보기가 아주 안 좋잖아. 그 담당 분대 누구야? 그냥 너는 본청에 있는데 그 계단 있는데 옆에 그 까만색 경계 있는데 그 부분 전부 애들 데리고서 그 구두약 갖고서 깨끗하게 칠해놓고 구두약으로 안 되면은 보급계한테 얘기해가지고 페인트씩 열어달라 해서 페인트 갖고서 저 다 칠해버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분대는 뭐 해야 되겠어? 잘 모르겠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잘 모르는 게 어딨어? 본인들이 담당하는 데가 다 어딘지 말해봐봐. 저희도 뭐 어디 본청만 합니다. 본청에야 거기 쓰레기 엄청 많더라. 그거 다 주워가지고 그거 땅파 다풀 뽑고 빨리 나가서 다. 자, 그리고 그 각 내무실에 그 다 본인들 청소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금 전에 나갔던 부대장들한테 내가 전달을 못했는데 나중에 지나가면서 전달해. 그것도 전달 안 되면은 내가 확인할 거니까 밤에 그 저 날씨 좋잖아. 비도 오고. 자, 침구류들 전부 물광 건조 실시할 수 있도록. 녀석들아, 그런데 이제 병 걸려 병. 여기 연병장에다가 다 꺼내가지고 판초우이 깔아가지고 판초우이에서 그 개구리 냄새도 나고 좋잖아 이 녀석들아. 파충류 냄새 나고. 그리고 다 했어. 이제 다 하고서 1석.5 전에 이제 막 청소하고 있어. 각 중대 전달. 오늘 그 1석.5 때는 이 당직 사관이 직접 발톱, 손톱, 그리고 머리, 저 두발 상태, 그리고 총기 점검을 할 예정이니까 다들 개인 정비 시간에 미비한 동작 없이 전부 깔끔하게 해놓을 수 있도록. 이상. 방금 전에 변기통 닦고 온 애들. 못하겠습니다. 막 던지면 부대장이 야 하지마 구상 갖고 있다 하지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당직사관. 자,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닌데 이 녀석들이 왜 이렇게 조용히 있지? 방금 소리 지른 놈 누구야? 너야? 아닙니다. 너야? 아닙니다. 왜 내무실 깨끗한가 볼까? 청소 잘했나? 자, 싸싸싸싸싸. 야, 관물대 있는 거 그거 하나 다 비워봐. 그래, 빨리 비워봐. 너 관물대 열어 너. 야, 이 관물대 봐라. 관물대가 쓰레기통이냐? 과자 몇 개 나와? 일로 와. 우유가 몇 통이 나와? 하나, 둘, 셋. 치즈 만드냐? 관물대 전부 다 싹 다 까고 관물대 안에 청소하고 오늘 관물대까지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전달해. 이중대 전달. 관물대까지 청소하시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GP에서 근무하던 수색 중대원 중 한 명입니다. GP란 곳은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아는 분들이 많으니 설명을 패스하겠는데요. GP가 아마 그 DMZ 안에 있는 무슨 초소 같은 거 보고 GP라 그러지 않나요? 그럼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썰, 블리자드. 때는 바야흐로 1월 저의 첫 GP 투입대였는데 보통 GP라는 곳은 1병 때 투입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와 동기들은 2등병 때 투입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갔어? 1월에 엄청난 폭설이 내려서 저희 GP와 GOP 간의 모든 차량 통행이 막혔습니다. 헐! 고립됐네? 오직 통행 가능한 건 지휘관 차량과 제설 차량뿐이었기 때문에 저희 GP는 보급도 못 받고 며칠을 작전 수행했죠. 그렇게 이틀인가 3일인가
식량이 바닥나고 일주일이 지나 부식으로 받았던 컵라면도 다 먹어서 이제 진짜 먹을 거라고는 전투식량뿐인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GP장님은 결국 상황의 심각성을 화상회의로 보고하였고 사단장님의 허가하에 저희는 GP에서 완전 무장 상태로 제설을 하면서 내려와서 탄을 수거하고 인근 수색대대로 가서 보급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죠. 와, 개멋있네. 진짜 완전 리얼 그거 실전을 방불케 하네. 당시 저는 막내니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드는 물건의 양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문제입니다. 저는 2등병이었지만 K3 사수였고 때문에 저는 무전기를 돌경낭에 넣고 몸에는 K3를 메고 야간 작전을 위해 K3 조준경을 보급받고 그 상태로 예비 총열까지 돌경낭에 묶어서 움직였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K3가 그 M60처럼 생긴 막 그 따발총 아니에요? 따라라라 막 다다당당당당 막 쏘는 거? 와 씨, 그거 개 무거운데? 그거 그냥 예비 총열이라고 하는 거 그냥 쇳덩어리야. 이만한 쇳덩어리. 와, 거기다가 탄까지 들고 미쳤네. 원래 경호 차량에 탑승해서 가야 되지만 차량이 못 움직이니 걸어서 보급로를 내려가기로 했고 K3를 들고 있던 저는 제설 작전을 하지 않고 경계 및 엄호를 하면서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 GP가 지금 이병헌 나오는 영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게 GP인가요? 아니 JSA 말고 그 서로 초소에서 노는 때가 나오는데 아니 판문점이 아니라 아니 잠깐만 머리 대 초소라고 몇 번 말해. 나야 대가리 대 말을 못 알아듣지? 판문점에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가 판문점 초소예요? 그렇대요. 제가 근무를 안 해봤으니까 님들이 구라쳐도 몰라요. 저는 엎드리라고요? 보급로도 경사가 심해서 저와 선임들은 수없이 넘어지면서 내려왔습니다. 분명 출발은 00시였는데 GOP와 GP를 잇는 부분에 도착하니 새벽 3시였습니다. 몇 킬로를 걸은 거야? 저희는 그곳에서 탄을 수거하고 보급로 4킬로를 다시 걸어서 인근 수색대로 도착했죠. 눈이 엄청 많이 오고 3시간 동안 걸었으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걸을 때 1시간에 4킬로 정도 걷거든요. 10킬로, 한 12킬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7, 8킬로는 걸었겠는데? 보통 한 개 소대가 먹으려면 쌀부터 재료들이 엄청난 양이었기 때문에 수색대대에서는 저희에게 엄청 큰 아이스박스 3개를 주면서 거기에 담아가라고 하더군요. 정말 장난 아닌 무게에 손가락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등에다 매지 이걸. 아이스박스면 겨울에 그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손 터지지. 그러면 손 찢어지겠다 야. 근데 어쩌겠습니까, 짬찌인데. 그 뭐 같은 박스를 들고 옮기는데 1km도 못 가서 결국 저는 퍼졌습니다. 뒤에 있던 분대장 부사관이 저 퍼진 거 보고서 저한테 통신기와 예비총료를 가져가시고 다시 걸으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이제 탄을 장비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눈보라가 점점 거세져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었죠. 안면 마스크는 이미 내려올 때 다 젖어서 얼어붙고 손에 낀 장갑도 딱딱하게 굳어서 손가락도 안 움직인 상태로 간격을 10cm 이상 10m 이상 벌리고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미끄러지는 선임들 때문에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앞에서 막 미끄러워서 그 미끄럼틀 타듯이 쭉 내려오니까 뒤에 올라가고 있던 인원들 같이 막 그냥 볼링공처럼 넘어지는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분명 다 치우고 온 보급로에 눈이 돌아오니 똑같은 양이 쌓여 있었기에 큰 부상이 없었지만 와, 개 지옥이네. 그렇게 보급로를 2시간을 걸어서 해가 완전히 떴을 무렵 GP의 입구에 도착한 저희는 바로 물자를 GP 내 식당으로 옮기고 분대장, 선임 그 누구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숨만 쉬면서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자대에서 그렇게 욕하고 무섭던 선임들이 오늘 수고했다, 힘든데 잘 버텼다면서 처음으로 칭찬해주니까 뭔지 모르고 고마움도 느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알아? 짬 없는 애들한테 무거운 거 다 짬 시켜가지고 지네들은 가볍게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력이 남아도는데 얘네 퍼져있는 거 보니까 갑자기 치근한 마음 들어서 한마디 한 거다. 양심 존나 없네. 이렇게 전역하고 생각해보니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게 아주 그지 같고 개 같네요. 현재 이 시간에도 최전방인 GP와 GOP에서 근무하는 모든 대한민국 육군 장병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우선 박수. 그 국가의 최전선에서 맨 앞에 가서 나라 지키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아니 GP가 완전 그냥 오지여서 그런가봐. 야 근데 걸어서 저렇게 갈 정도면 중간중간에 전식이라도 조금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레일 있어야 되겠어. 찜라인. 그래 찜라인. 얼면 못 써? 찜라인을? 도르래를 크게 만들면 되잖아. 줄 요렇게 있으면은 도르래를 한 이만하게 만들면 되잖아. 물건 요만하게 싣고. 여기 이제 쌀 1톤, 김치 1톤 이렇게 해가지고 2톤 딱 실어가지고 도르래 이만한 거 굴러가면 되잖아. 줄이 어떻게 버티냐고? 그럼 이과가 나와야지 이제. 원래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하고 생각은 문과가 하고 만드는 건 이과가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 썰 풀 때 날, 일, 시 이런 거는 너무 자세하게 안 적는 게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안 적어야 돼요. 그
가끔 썰 푸는 거 신나가지고 막 진짜 어디 무슨 시에 있는 무슨 부대 무슨 부대 무슨 뭐 어디 행정반이 몇 층에 뭐 어디 몇 번째에 있었고 거기에 내무실마다 각 몇 호에 뭐 몇 명씩 있었는데 다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아니 내 군생활을 올린 거라니까요 아저씨 이러면서. 저도 저 1등 했던 거 그거 표창장 그 표창장 그거 공개하는 거 거기에 그 옛날 그 훈련소 사단장 이름이 그대로 직속상관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어가지고 한동안 못 가다가 그분이 정계로 입문하고 갔어요. 정계로 가셨더라고. 여튼 진짜 그냥 정말 여기에 글자 몇 개와 그냥 이 글 간에 문장 간에 그냥 간격이 한 줄로 공백으로 남아있는 이런 잠깐 쉬어가는 이 공백 안에 수시간이 담겨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냥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거 한 글자로 끝나는 거야. 이게 추억이니 이렇게 삼축적으로 말할 수 있지. 만약에 그 당시에 글 지금 너네가 한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라라고 했으면은 이거 조선 왕조실록 하나 나와. 제가 GP와 GOP 그쪽에서는 근무를 안 해봤는데 제가 아마 이전 썰에서도 풀었었겠지만 참 안쓰럽다고 생각한 게 여름이 한여름이었는데 차들을 솟아나고서 대기해야 돼서 GOP에 그 물자 지원 가가지고 차량이 한 5-60대가 갔어요. 그래서 최전방에 있는 DMZ 그 라인에 그 차들이 한 고지당 하나씩 솟아내서 들어가서 있었는데 그때 저기 멀리서 갑자기 뭐 란닝구도 안 입고 막 우통 까고 머리 빡빡 머리도 뭐 기르고 그런 사람도 없어. 머리 빡빡 깎고 새카맣게 타가지고 저 뭐야 곡괭이하고 막 삽하고 막 이런 거 막 들고서 막 저기서 한 대여섯 명이 막 철책 따라서 막 내려와. 요 뒤는 이제 그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는 가건물로 만든 내무실? 나는 그 앞에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에다가 차 대고서 그러고서 대기하라 그래서 소산 인원들 다 대기하라 그래서 그 무전기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대여섯 명 한 명이 갑자기 삽 같은 거 몇 개 들고 있다가 갑자기 팍 던지더니 갑자기 막 미친듯이 뛰어. 차가 높으니까 이렇게 내려다보게 돼. 팍 창문 두드기. 네, 혹시 저희 태우러 왔습니까? 예? 혹시 저희 데리러 온 겁니까? 아니 저희 그냥 물자 실으러 왔다가 차량 주차할 데 없어서 소산에 있으라 그래가지고 소산에 있는 거를. 소산 말씀이십니까? 네, 그냥 저희 그냥 아저씨예요. 저기 뭐 후방에서 왔어요. 그때. 아, 그럼 저희 안 실어서 내려갑니까? 제가 상황 보고받은 거는 뭐 그냥 물자 싣고 왔다가 대기하라는 거였는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어깨가 저를 뛰어가. 그랬더니 왕고 같은 애 하나 그 곡괭이 메고 있던 왕고 같은 애한테 막 뭐라고 막 보고해. 걸어 내려오면서 그 왕고 같은 애가 갑자기 곡괭이 탁 내려놓더니 곡괭이 질질 끌면서 그러면서 내무실. 그 알고 보니까 그 GOP 있는데 그쪽에서 근무하는 애들은 GOP 뒤쪽에 있는 부대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교대 근무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몇 개월씩. 뭐 갑작스럽게 막 교대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나봐. 그래서 우리가 올라와서 갑자기 차 큰 막 5돈짜리 차가 막 올라와가지고 2돈짜리가 막 올라와서 그 차가 그 앞에 내무실 앞에 딱 대기치고서 뒤에 그 적재함 있는데 다 까고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들 물건 막 실어야 될 것 같고 자기들 타야 될 것 같고 탈 것 같고 막 이런 거지. 그거 보면서 참 진짜 마음 안쓰러웠는데 아 진짜 얼마나 힘들면은 저랬을까. 그냥 희망이라도 줄 걸 싶다가도. 근데 희망이고 나발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 보고 모이라 그래갖고 집 앞에서 갔을 때 나무 그 벤거 그거 저 갖다 버리러 가야 된다고 나무 실으라 그래서 나무 실다가 목에다 나무 찔려서 뒤질 뻔했어. 큰 거 무슨 뭐 소나무 같은 거 개 같은 거 차에 실리지도 않은데 찌입개로 갔다가 꾸역꾸역 실더니 그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부르고 막 난리네. 평소 일하면서 한가할 때 썰렁썰레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유튜브 시청자예요. 저는 강원도 지역에 있는 한 보병대대에 있는 대대 인사병으로 군복무했었고 전역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17군번 핵잠찌입니다. 오늘은 제가 있었던 부대 대대장님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저희 대대장님은 병사한테 한없이 엔젤 그 자체인 분이지만 간부한테는 굉장히 사악한 데블이셨죠. 키는 진짜 크셨습니다. 181인 제가 좀 올려다 봐야 될 정도였으니까 최소한 187 정도 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 큰 키에 포스까지 엄청나게 나오셨는데 눈빛이 무슨 사자 눈빛 같아서 패왕색을 패시브로 지닌 분이셨습니다. 학군 출신이셨는데 중령으로 빠르게 진급하셨다고 들었어요. 일단 저희 대대장님 기억나는 거 특징 몇 가지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병사들이 지나가다가 마주쳐서 경례 시계 박으면 웃으면서 안부를 물어봐 주심. 그 병사들이 몇 명이 됐든 한 명 한 명 다가가서
그래. 땡땡이 오늘도 고생이 많네. 땡땡이는 저번에 그거 울면서 전화하던데 휴지는 남았냐? 하시면서 안부를 물어봐 주셨죠. 두 번째, 특히 참모부 병사 애들 이름 보직을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참모부여서 기억하는데 참모부 애들 이름 보직을 전부 다 외우고 계셨고 언제든 힘들 때마다 대대장실로 부담 갖지 말고 찾아오라고 하시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작전과장한테는 참모부 애들 고생하니까 어지간하면은 그 야근 시키지 말고 퇴근 똑바로 시켜라. 먹을 거 잘 사 먹이고 배달 음식 자주 시켜주던 밖에 같이 나가서 외식을 하던 해라. 돈 없으면 내 사비라라도 사줄 테니까 와라. 라고 하셔서 외식, 배달 음식을 진짜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세 번째, 간부들한테는 슈퍼 악마. 지통실에서 회의할 때 사자우를 진짜 개 크게 지르셨죠. 막사 반대편에 있는 PX까지 다 들릴 정도로요. 간부들 혼날 때는 진짜 악마 그 자체라서 간부들이 대대장님만 보면은 갓 전이 본 이등병처럼 손을 달달달달달달 떨었습니다. 네 번째, 싫어하는 간부들이 또 없음. 이런 악마 같은 성격에도 싫어하는 간부들이 없었고 오히려 충성심이 매우 높았죠. 챙겨줄 때는 확실하게 챙겨주고 간부 진급 관련해서도 사고치는 패급 간부가 아닌 이상 대대장님이 힘 닿는 데까지 엄청나게 노력을 해줘서 충성심이 매우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 유도리가 없고 쓸데없는 짓을 매우 싫어함. 매주 금요일마다 대대장 소통의 시간이라고 병사들 한 곳에 모아놓고서 대대장이 간단하게 몇 마디씩 했는데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작업은 할 때 팍 하고 푹 쉬어라. 쓸데없는 짓은 절대 하지 말고 병사들 휴식 여건 확실하게 보장해줘라 라고 하십니다. 훈련도 쓸데없는 짓 최소화해서 훈련 시간이 미친듯이 줄어들었죠. 여섯 번째, 혹한기 훈련. 이때가 좀 레전드였습니다. 연대장이었나 사단장이었나가 혹한기 처리하고 다음날 오후 12시에 끝내라 라고 했는데 새벽 3시쯤 대대장님이 지휘소에서 간부들한테 아니 이거 할 게 있어야 계속하지. 야 이거 계속해봐야 의미가 있냐? 병사 애들 밖에서 경기 서는데 지금 밖에 날씨 봐라. 애들 얼어 죽는다 얼어 죽어 하시더니 그냥 끝내버리고서 막사로 복귀했습니다. 일곱 번째, 저녁 한 달 정도 남은 애들 머리 잡지 말라고 하심. 저녁이 얼마 안 남은 만년들은 머리를 안 잡습니다. 각 중대 간부들한테도 그 저녁 얼마 안 남은 병장 애들은 머리 잡지 마라. 저녁하고 사회 나가서 사회활동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셨죠. 여덟 번째, 자기 대대 소속 병사들 외출 외박 나와서 마주치면은 뭐라도 사주심. 저도 동기들이랑 외박 나갔을 때 한 번 마주쳐서 충성하고 경례 박았는데 오이 땡땡이 외박 나왔어 하시면서 저희는 그냥 가려고 했는데 꼭 커피를 사주셨던 기억이 있네요. 저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병사들한테도 그러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병장 1호봉 때 대대장님 바뀌신다고 이취임식을 했었는데 정말 우는 간부들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위병소 나가실 때 병사 간부들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충성하면서 우렁차게 경례 박으니까 웃으시면서 나가셨는데 정말 참 군인 같은 모습이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사단 먼 참모 쪽으로 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대령 진급하셨는지 제가 전역을 하는 바람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포스타까지 진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바뀐 대대장님은 진짜 전 대대장님이랑 비교돼서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진짜 깽깽이가 따로가 없었죠. 전 얼마 겪지도 않아서 다행인데 바뀐 대대장 때문에 고생한 후임들이 불쌍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다른 썰로 또 풀어볼게요. 안녕이라고 행정병은 괴로워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대장님들이 조금 저렇게 위에서 잡아주면은 간부들도 이상한 짓 못하죠. 우리 부대는 특이하게 대대장님부터 중대장, 주임원사, 행보관 다 마탱이 같고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소대장들이 잘했어요. 갓 전입 온 소대장, 신입 소대장들 있지. 내무생활 같이 한다고 한두 달 동안 병사들이랑 같이 자고 먹고 한 소대장들이 진짜 꼼꼼하게 애들 챙기고 진짜 꼼꼼하게 애들하고 놀고 그러는데 그런 소대장들도 한 6개월? 7개월 정도 삐오큐 내려가서 간부들이랑 생활하다 보면 개판돼서 술주정하면서 돌아다녀요. 그 처음 온 소대장들이 제일 잘해주고 우리 부대에 진짜 부조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우리 부대는 제가 06군번인데도 불구하고 맞았어요. 포인트 같은 거는 그냥 맞고 저는 평소 병과가 정비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몽키 스패너 같은 걸로 맨날 대가리 맞고 이거 너 찐빠나면은 이거 타다가 뒤질 텐데 너 이거 책임질 수 있어 맨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진짜 오지게 맞았어. 그때 아마 IQ 한 5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400이 넘었었는데 IQ가 지금 350 정도인데
그때 50 떨어져가지고 많이 떨어졌지. 앞자리가 바뀌었지. 그런데 부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 상태여가지고 어느 정도로 부조리가 많았었냐 하면은 그 또라이 놈이 하나 있었는데 걔가 후임들한테 그 자고 있는데 오침 시간인데 다들 오침을 하는데 자기는 오침하기 싫고 놀고 싶고 그러니까 휴지 말아가지고 그 애들 깊게 잠들었는데 걔네 발가락에다가 사이사이에다가 휴지 껴놓고서 불 붙이고 막 이런 짓거리 하고 막 거시기 만지고 거시기 만지는 동안 막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막 성군기반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이상한 거에서 만찬 갔다 온 애 있어요. 그거서 우리 부대에서 못 입고 날라갔는데 그거 잡아낸 것도 소대장이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중대장 뭐 대대장 뭐 주임원사 행보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미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고 알고 있었는데도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런 또라이가 있었다는 거에도 그냥 와서 뭐 그냥 군기교육대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애들 군장 돌리거나 뭐 그냥 이 정도에서 선에서 맨날 끝내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진짜 완전 다른 부대로 날려버리고서 부대 뒤집은 거는 소대장이 뒤집었다고. 문제는 뭐냐, 이게 그 우리 부대는 뭐가 문제였냐면 그 소대장이 결국에는 진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기를 못했어. 왜? 나하고 담배 피면서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보거야, 나는 이번에 그 장기 뭐 안 붙으면은 군대에서 날 안 원한다 생각하고서 나가야 될까봐.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진짜 참된 군인이 없었거든. 슈퍼 군인이고 똑똑했고 병사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고 진짜 그 사람이 만약에 남았으면은 그래도 대대장에서 연대장 사단장까지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군인 마인드가 딱 박혀있는 그런 완전 군인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막 칠렐레 팔렐레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막 밖에 나가서 개지랄하고 다녀도 그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전역할 때까지. 근데 그런 사람은 장기가 안 되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위에서 찍힌 것 같아. 그 아마 자기가 소대장으로 처음에 왔을 때 그 마탱이 가네를 날리면서 그러면서 아마 그 이력 같은 게 남았겠지? 그러면서 그 윗대가리에 있던 중대장도 장기가 잘리면서 날라갔어요. 중대장이 그 밑에 있는 병사가 만찬 가면서 중대장이 날라갔어. 대대장이 그 중대장한테 책임지고 옷 벗고 나가라 그랬거든. 그러면서 아마 중대장이 소대장 앞길을 막아놓고 나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정말 안 되더라. 여튼 참된 군인들, 정말 이런 사람이 진짜 별을 달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장군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병사들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통 병사 친화적이에요. 간부를 배척하고 장교들을 배척하고 부사관들을 배척하고 병사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병사들이 봤을 때는 저런 분이 장군이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말한다고. 글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장군이 됐을 때도 그렇게 행동할까요? 장군 새로 취임식 한다고 사열시키고 6시간 동안 서 있어서 다리 쥐나고 그랬던 거 생각하면은 과연 네,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보고형님. 항상 유튜브를 챙겨보지만 라이브는 가끔 챙겨보는 유튜브 시청자. 저는 유급 지원병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운전병으로 만 18살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유급지원병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입대 전에 병생활을 마침과 동시에 전문 하사로 바로 임관을 약속하고 입대하는 제도입니다. 사건은 제가 전역하기 9일을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원래 전역하면 바로 하사로 임관하게 되어 있었는데 중대장과의 잦은 불화와 탄약권의 라이터 담배 소지로 영창 10일을 다녀오게 되면서 임관이 취소되어 전역날을 미뤄지고 남은 휴가가 모두 잘린 후 하루하루를 궁시렁거리면서 전역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거는 카바를 못 치는 게 탄약고에 라이터 들고 들어간 건 이건 물론 뭐 탄들이 그렇게 쉽게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만은 가연성 물질을 갖고 들어갔다가 혹여나 자극이 돼서 폭발할 경우에는 뭐 부대뿐만이 아니라 부대 옆에 만약에 민간 주거지역이 있고 그러면 거기까지 다 날아가니까 이거는 잘못한 거 맞아요. 대대에는 저와 같이 훈련소로 입소하여 자대까지 같이 온 알동기가 있었죠. 이 친구 역시 유급지원병이었는데 저는 영창을 갔다 와서 저녁이 미뤄졌고 이 친구는 제 날짜에 하사로 임관했습니다. 사고는 이 친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당일 오전 일과를 끝내고 점심을 먹고 오후 수송부로 일과를 보내러 내려오니 동기 하사가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아, 이병장 뭐하냐? 뭐 새끼야, 할 거 없어. 새끼? 이 새끼 미쳐가지고 어디 간부한테 관대 성명 없이 반말과 욕을 해? 딱! 네네, 왜 그러십니까?
있고 나랑 바람 좀 쐴 겸 시내 수송관님 심부름 같이 나가자. 네가 운전하고 내가 선탑하게. 오 좋습니다. 가시죠. 저랑 동기 하사는 그날 오전 월간 정비를 하고 세워져 있던 대대운용의 지휘 레토나를 타고 군단 위수지역 내 시내로 출발하여 수송관님의 가벼운 심부름을 하고 편의점에 들려서 커피와 담배를 산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있었죠. 하늘의 구름이 그림처럼 이쁜 맑은 오후였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국도로 올린 레토나는 동기의 휴대폰에 노래를 들으며 운행 중이었는데 왕복 4차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고속국도였죠. 한참 달리고 있는데 반대편 2차선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저 멀리서 내려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이라 국도를 달리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무심하게 멀리서 오는 차를 지켜보고 있는데 차가 약간 1차선, 2차선 중앙선을 걸쳐서 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살짝 내리막이라 아주 멀리서도 차가 보였습니다. 야 강하사 저 차 좀 이상한데? 자고 있나? 라고 대화가 이어지는 순간 그 차량이 2차선 끝 가드레일이 끝나고 다시 가드레일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 정확히 들어가면서 차 앞유리 정중앙에 가드레일에 박고 뒷 유리창으로 뚫고 나오면서 차가 멈추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구나. 2차선에서 가드레일이 끝났다가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면은 완전 가드레일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겠죠.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정중앙에 가드레일이 박히고 뒷 유리창으로 가드레일이 튀어나올 정도로 강하게 충격하는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대. 야 X됐다. 야 차 돌린다. 구조해야지. 야야야 잠만 이거 어디서 돌리지? 중앙 가드레일이 끝나는 지점에서 저희는 불법 유턴을 하고 사고 차량에 접근했습니다. 사고 차량에 접근하니 차량 본넷에는 화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저희는 바로 하차하여 차량에 접근하였습니다. 차량의 연기를 헤집고 운전석을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가드레일 옆 평야에서 운전자로 보이는 50대 아저씨가 얼굴에 피범벅이 된 채 주저앉아서 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달려가서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차량에 누가 더 없습니까? 어머니가 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가까이서 본 아저씨는 얼굴에 이미 피가 범벅이고 가슴과 다리 부분을 붙잡으며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전 곧바로 차량으로 가서 동기하사에게 레토나에 소화기! 라고 소리쳤고 동기하사는 차량 뒷문을 열고 소화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월간 정비를 한다고 차량 내 자키, 소화기, 공구를 모두 정비실에 빼어내놓고 정비만 하고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은 겁니다. 전 사고 차량의 뒷문을 열고 안을 살폈습니다. 차량 본넷에 일어난 불은 이미 운전석 안쪽까지 피어오르고 차 안은 회색 연기로 가득 찼죠. 뒷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연기를 헤집어보니 한복 큰 치마를 입으신 할머님이 온몸이 조수석 발판까지 꼬꾸려진 채로 발이 천장을 향해 엎어져 계셨습니다. 전 바로 할머님의 다리를 붙잡고 당기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본넷에서 펑 하고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폭발음이 들렸고 불은 핸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안에까지 들어오는구나 불이. 저는 할머님의 다리를 잡고 당기는데 연기가 온 차량에 가득 차여있던 탓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온 힘을 다해 당기니 할머님의 고통에 섞인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계셨는지 그때는 가늠조차 되지 않았는데 그때 할머님이 계속 외치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너무 뜨거워 살려줘. 너무 뜨거워 살려줘.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상황은 태어나 처음이었고 눈앞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차 안은 연기와 불이 뒤엉킨 상태에서 뜨겁다고 소리치는 할머님의 외침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저는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신 상태였죠. 그때 누군가 뒷좌석에 앉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지나가다 사고를 목격하고 오신 다른 40대 아저씨와 동기 하사였습니다. 군의 아저씨 빨리 나와 그러다 죽어! 야 빨리 나와 빨리! 전 끌려 나오다시피 차에서 나와 차 바로 옆에 주저앉았는데 차량을 보니 이미 운전석 문까지 불길에 휩싸였더군요. 전 그분이 아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차량 운전자분과 동기하사가 근처 가게에서 물을 떠오고 부어봤지만 큰 불을 잡기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화재 진압 차량과 구급 차량이 도착하고 전 바로 소방관님께 차량 내 할머님이 조수석 발판 부분에 꼬꾸라져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들판에 쓰러졌죠. 들판에 누워 차량을 보니 차량 전체는 화염에 휩싸였고 전 안에 계신 할머님 그대로 돌아가셨겠다라고 생각하며 차량 안에서 그 뜨겁다고 살려달라는 외침이 계속 머릿속을 메웠습니다. 구급대원이 다가와 휴대용 산소기를 줬고 부대 내 간부가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 왔고 간부의 차량을 타고 저는 부대로 복귀했죠. 간부 차량을 타고 오던 중 저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사령부 의무실로 향했으며 거기서 휴대용 산소캔을 계속 마셨고 군의관님께서 일산화탄소 중독일 수 있으니 증상이 계속되면 외부 병원 응급실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자고 하셨습니다.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대장님은 중대장님과 수송관님 그리고 동기하사를 대대장실로 호출하였습니다. 중대장
이게 무슨 일인지 당장 설명해. 죄송합니다. 저도 막 전해 들은 내용이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선탑자인 수송 부사관에게 상황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대장님이 호출해서 바로 왔습니다. 빨리 보고해. 무슨 일이 있었어? 저랑 이 땡땡맹장이 시내에서 수송부 필요 물품을 구매하고 운행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땡땡번 국도에서 졸음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견되어 유턴해서 사고 현장으로 가서 차량 내 구조자를 구조하려다가 이병장이 연기를 많이 마셔서 현재 의무실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내 말은 왜 지휘통제실 또는 수송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사를 왜 구조하는 곳에 들어가게 뒀냐 이 말이야. 이병장이 크게 다치거나 잘못됐어 봐 누구 책임지나.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제 불찰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크게 안 다쳤고 사람을 구하려다 일어난 일이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기하사는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대대장 중대장 수송관에게 내리갈굼을 당하였고 저에게 하소연했죠. 수송관님이 군장 싸서 연병장 놀라고 지시했다고 사람 구하라고 뛰어들어간 게 죄냐고 울먹거리면서 물어서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밤마다 그 할머님의 외침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눈을 감고 잠을 자려 해도 그 사고 현장이 보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알고 싶다고 수송관님께 말씀드리는데 눈물이 나왔죠. 수송관님께서 출동했던 소방서에 문의하셨고 소방서에선 할머님과 아저씨를 구조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와 다행이네. 저는 처음에 그 불길에서 어떻게 살아나실 수 있었을까 수송관님이 거짓말하고 있다 생각했죠. 그러다가 동기하사가 다가와 저에게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짤막하게 할머님과 아저씨가 무사히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나오더군요. 그때서야 제 머릿속을 메우던 할머님의 외침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후에 대대장, 중령님이 단장, 대령님께 보고하였고 단장님은 동기하사와 저에게 표창장과 포상휴가를 수여하였으며 저는 그 포상휴가를 말출로 사용하여 나갔다가 전역했죠. 지금 생각하면은 자랑스러운 기억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손으로 구해드리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저는 아직도 그 외침소리가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이런 구조를 하시는 소방관님과 구급대원님들은 정말 감사의 마음이 더욱 크게 듭니다. 이상 군대에서 PTSD 걸릴 뻔한 썰이었습니다. 표창장은 동기하사가 받았고 저는 포상휴가장을 받았죠 라고 뉴스 기사까지 올려주셨는데 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클릭해서들 보시고 프라이 오스타님께서 올려주신 아주 용감한 간만에 썰랑썰레 고발이나 일름보 썰이 아닌 용감한 썰이었습니다. 저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에 논리회로가 바로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보통 저런 거면 패닉오거든? 그런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해서 다가가고 구해주려고 그러고 가는 분들은 정말 평소 때 어떤 마인드셋이 돼 있는 상태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빠르게 움직이시는데 그분들은 영웅이라고 불려도 솔직히 손색이 없죠. 대단하신 분들이 일개 병사가 아닌 일반 사람으로서 바로 그 자리에서 유턴 돌려서 구하러 구출하러 갔던 게 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고 아마 사고와 동시에 이렇게 조수석 밑으로 이렇게 깔려 들어가셨었던 것 같은데 지금 쓰신 분이 당기면서 못 당기고서 자기도 막 많이 연기를 많이 마셔서 패닉이 와서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조금 거기서 몇 초 더 마셨고 거기 잠깐 더 있었으면 아마 글 쓴 분도 크게 다쳤을 가능성이 커요. 마음에 내가 못 구했다는 그런 짐을 갖고 살고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다들 다 구출 잘 되셔가지고 병원에서 치료 잘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는 2016년 무더운 여름에 입대한다는 생각에 거의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군복을 입고 치킨도 못 먹으며 핸드폰도 없고 담배도 못 핀다는 괴로움은 저를 하루살이 인생으로 만들었고 친척들이 준 돈과 부모님이 준 돈 몇백만 원을 술 먹는데 모두 쏟아내고 군대를 갈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고 나서야 결심을 했다고? 그래서 택한 곳은 칵테일바. 이상한 그런 곳이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와 매일매일 일주일에 6번씩 바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됐죠. 야, 이 친구 돈이 원래 좀 많은 친구인가 본데 바에 가서 술 먹기 쉽지 않은데 한 잔에 막 거의 몇천 원에서 몇만 원씩 해서 그렇게 자주 가다 보니 알바 형과도 친해지고 친구가 시간이 안 되는 날이면 혼자 가는 날도 많았었는데 혼자 간 날 알바 형이 여자 손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야, 저 여자분이 30살인데 너 자주 오는 거 보고 귀엽다고 술 한잔 사주시겠대. 저도 돈 있는데요? 야, 이럴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는 거야 하면서 술을 받아 먹게 했습니다. 먹다 보니 저도 좀 취해서 알바 형과 같이 담배 피러 밖에 나왔는데 저 여자 간첩이라는 겁니다. 야, 저 여자 간첩이야. 북한에서 왔어. 아, 구라치지 좀 마요. 아니, 돈도 엄청 막 쓰고 몇 년 동안 만났던 남자가 다 군 간부나 경찰 간부야. 와, 개 신기하네. 이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와, 신기하다, 간첩이 있긴 하구나 정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신규대에 갈 시간이 되었고 신규대에 들어가서 힘든 훈련들은 다 지나가고 정훈교육 이런 걸 봤는데 기무부대 중사라는 사람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보여주면서 옛날 여자 간첩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바에서 봤던 그 여자와 너무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군 간부와 경찰 간부와 교제하며 정보를 빼내고 당시 뉴스에서 엄청 크게 나왔던 사건이라고 설명해주면서 혹시 간첩을 본 사람 있으면 종이에 적어내라고 하였고 저는 개꿀거리면서 종이에 적어냈죠. 후에 생활관으로 다시 올라와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급하게 소대장이 들어오더니 저보고 당장 주임원사실로 가라며 조교 2명을 붙여주었고 주임원사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너가 땡땡땡이구나. 이거 종이에 쓴 거 확인 좀 하려고 불렀어. 이거 거짓말이면 너 영창 보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거짓말 아니고 그냥 제가 경험하고 봤던 거 그대로 쓴 거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중사님은 뭔가 불타는 눈으로 핸드폰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핸드폰 5시간 동안 너 거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담배는 여기 올려두고 갈 테니까 피고 싶으면 피고 밥은 조교들이 가져다 줄 거야.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랑 홍차 뭐 많네. 이거 다 먹고 내일도 여기 와서 놀아도 돼. 근데 하나만 부탁하자. 그 알바 형한테 전화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일이 좀 커지는 것 같았지만 눈앞에 있는 아이스크림과 핸드폰, 담배에 눈길이 더 갔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죠. 중사님은 전화 몇 통만 하자고 하시면서 잠깐 통화하셨는데 시장, K땡땡 방송국 국장 등 그 사람들과 약속을 잡으시더니 방에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웹툰도 보고 하다가 중사님이 말했던 것들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 알바 형은 그래도 단골 손님 번호인데 그건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북에서 온 건 맞고 전 남자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같은 걸 보내주겠다고 해서 그 사진과 증언만 갖고 중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중사님은 몇 년 만에 이런 제보 온 거는 처음이라며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니 혹시 이번에 부모님 오셔서 하루 자고 가시냐며 근처에 호텔 스위트룸을 잡아준다.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겠다 하셨지만 이미 예약하신 호텔도 있고 해서 괜찮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제보한 건 어떻게 처리되었고 하니 혹시 휴가 같은 건 나오냐고 하니까 일단 사건 자체는 국대원으로 넘어갔는데 잡을 시에는 최고 20억까지 보상이 나오긴 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니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있으라 하셨고 저는 남은 일주일 동안 수료식 연습을 하며 신교대 생활을 했죠. 수료식 날이 되었고 부모님이 저에게 모자를 씌워주는 순간 사단장 차를 호위하는 차 중에 한 대가 우리 가족들 앞에 멈춰 서더니 중사님이 내리면서 차 있는 곳으로 태워드리겠다며 가족들을 태웠습니다. 부모님은 왜 저희 가족만 이렇게 태워주냐고 하셨지만 중사님은 아드님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만 하고 식사 예약을 해놓았다며 차 가지고 따라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간 곳은 엄청 크지만 오래된 횟집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훈련받았던 시의 시장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고 원래 이런 고위직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하셨죠. 중사님은 방만 안내해주고 가셨고 부모님과 식사는 잘 즐겼습니다. 아직까지 가끔 중사님과 연락하고 있고 반응 좋으면 군대에서 포경한 썰도 풀겠습니다. 군대에서 포경을 했어? 야! 이 썰보다 군대에서 포경한 썰이 더 신기하다 야. 군대에서 어떻게 포경을 하니? 너 2016년 아니고 1916년도 군대 입대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군대에다 고추를 맡겼단 말이야? 나는 오히려 약간 망가지는 걸 기대하면서 했을까? 모르겠네. 왜 했지? 존나 궁금한. 아니 이 썰보다 다음 군대에서 포경한 썰이 더 궁금하네. 이분은 유튜브로 썰 올려가지고 두 번째 거 토해내기 해야 되겠네. 우선 이거 유튜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간첩들 많았죠. 나도 옛날에 참 신기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빌라였는데 옆집이 밖에하고 아예 소통을 안 하게 집 안을 전부 새카맣게 해놨어. 아예 그냥 완전 껌껌하게. 그리고 그 아저씨랑 아줌마랑 그리고 나이 많으신 할머님인가 할아버님인가 한 분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해서 총 3명이 사는데 옆집에 그때 당시에 90년도 후반이거든요. 90년도 중후반? 그럼 그때 한창 옆집 살고 그러면 한 번씩 얼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까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문 이렇게 열어두고서 발을 쳐가지고 집에 이렇게 공기가 순환되게 해놨어요. 창문만으로 공기 순환되는 게 약하니까 요렇게 막 구슬 같은 거 요런 거 플라스틱 구슬 같은 거 이렇게 이어놓은 이렇게 쭈르륵 돼 있는 그 발 같은 게 이렇게 저 현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들어올 때 막 이렇게 헤치면서 들어오고 막 이랬다고. 우리 집은 그 발 같은 걸 하진 않았지만 문을 열어놨었거든? 근데 옆집이 발을 해놨었는데 문을 아주 조금 열어놨었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집안이 완전 새카매 한낮인데 그래서 저 집은 이렇게 어둡고 저렇게 왜 이렇게 깜깜하고 완전 빛을 차단하고 왜 저렇게 살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안을 이렇게 슬쩍 이렇게 보는데 거의 집 주인 아주머니가 막 뛰어오더니 문을 쾅 닫더라고. 근데 웃긴 거는 밖에서 우리 할머니나 어른들 만나면 인사 막 새근새근해.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인사만 하고 그 이상의 대화를 안 해. 그래서 되게 이상한 집이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 옆집에 보니까 문 닫아뒀고
불도 안 켜고 불 다 꺼놓고 되게 어둡게 하고 살더라. 밖에 사람들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있냐? 내가 초등학교 때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수상해 막 이러면서 왜? 그랬더니 수상해.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나와서도 대화도 안 하고 인사만 한대. 근데 나오는 걸 자주 보지도 못할 뿐더러 아저씨도 아줌마도 일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아침 몇 시에 이렇게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 나간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너무 세게 남아 있어서 나중에 형한테도 물어봤어. 형아 거기 기억나? 응, 기억난대. 근데 그 사람들 그냥 밤에 일하고 낮에는 자야 되니까 불을 그렇게 꺼놓고 그렇게 산 게 아닐까? 아니야. 형이 얘기해주는 거 들었는데 형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느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은 옆집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일반적이지 않다를 뛰어넘은 약간 이상한 집이었어. 그래서 괴짜 가족이라고 할머니가 뭐라 그랬더라? 괴짜 가족이라 그랬나? 괴짜 가족 아니고 뭐라 그랬는데 까먹었다. 그때는 약간 물건 같은 거 뭐 있으면은 서로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옆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물건 같은 거 뭐 받으면은 막 아이고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옆집에서 맡아주기도 하고, 뭐 애들 만약에 뭐 서로가 늦는다, 자식들이 있어서 막 서로가 늦는다 뭐 이러면은 뭐 잠깐 데리고 있다가 옆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그 엄마나 뭐 그 집 어른들 왔다 그러면은 잘 가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뭐 젤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가고 뭐 한 이럴 때란 말이야. 진짜 동네 주민들하고도 진짜 친하게 다들 지내는데 그 옆집하고는 정말 거의 친척급으로 친하게 지내는 거의 그 정도로 지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오밀조밀하게 살 땐 아주 이상한 집이었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자기 개인 뭐 그런 생활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집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고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네 분위기나 동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었어. 그 집만 그랬어. 우리 옆집만. 그 동네 주민들도 다 그 집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이상한 집이었어. 누가 사진작가나 소설가가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사진기 들고 나가는 건 제가 그 아저씨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 아저씨 약간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얼굴이 기억나. 수염은 많이 없는데 딱 누구처럼 생겼냐면 AV 배우 아저씨 중에 이렇게 넙대대하게 생긴 그런 아저씨한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두꺼비 아재라고 하나?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